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여당의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에 정치권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메가시티 전략이 해외 여러 나라에서 추진 중이지만 각국이 마주한 상황과 고민, 구상은 제각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구정은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예상치 못한 안이 나왔습니다. 이 서울의 메가시티 구상. 그런데 이 메가시티라는 게 뭐 인구 몇 명 이상, 뭐 정확히 어떤 도시를 가리키는 건가요? 국제적으로는 보통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도시들을 메가시티라고 불러요. 2018년에 유엔 보고서를 보면 세계의 당시 기준으로 메가시티가 33개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중국과 인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계속 늘어날 거고 이제 경제개발과 함께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도시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도시들이 커지면서 광역화가 됐고 지금은 이 도시들의 초광역화가 이뤄지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 초광역권이라는 게 어떤 행정구역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경제 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중심 도시와 주변 지역, 주변 도시들이 이렇게 글로벌한 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런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뭐 경계가 없는 도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뭐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니까 이게 시대 환경에 맞춰서 뭐 행정구역이 뭐 넓어지고 하는 건 당연한 흐름 같긴 한데 유럽에서는 뭐 수십 년 전부터 이런 메가시티가 형성됐다면서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이 초광역 지역은 뭐 하나의 도시는 아니고 도시들이 이어져 있는 그래서 뭐 다중심성 메가시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벨기에 북부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서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어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리키는데 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이어져 있는 이 두 지역의 인구 숫자가 한 1,500만 명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 중심 도시들을 보면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의 수도이니까 정치적인 중심이죠. 그다음에 네덜란드 헤이그도 국제기구들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로테르담, 안트베르펜 이 두 도시가 유럽에서 1위, 2위 항구거든요. 또 암스테르담은 금융 중심지고. 그러니까 즉 어느 한 요인만으로 이렇게 광활한 지역이 하나로 묶이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경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와 국가의 도시 연결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는군요. 그래서 초광역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로 워낙 자원과 인력이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요즘 고민하는 게 지방 소멸 문제잖아요. 일본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광역화 계획 이런 구상을 내놨다는데 어떤 전략일까요? 일본의 제일 큰 고민이 그 지방 소멸, 그다음에 인구 감소, 저출생이잖아요. 그래서 2005년에 이미 국토 계획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 계획을 세웠는데 특정 지역을 설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인구 문제 때문에 도시 기능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기 위한 정책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초광역권 거대 도시 권역 이런 것들을 형성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이제 JR 일본 도시철도 회사가 운영하는 뭐 리니아 신칸센이라고 부르는 이 철도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흔히들 뭐 도쿄권, 그다음에 오사카권, 나고야권 이걸 3대 권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권역들을 더 늘리겠다라는 것이고 또 지역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행정구역에 사무를 좀 묶어서 하는 공통의 그런 이제 특별지방공공단체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뭐 116개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서 저널리스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중국하고 인도의 특히 메가시티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뭐 인구도 많고 땅도 넓으니까 그렇겠죠. 중국의 메가시티는 어떤 모습일까요? 중국은 사실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도시권들 기초로 지역들끼리 뭐 경쟁도 심하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 중국이 전국 국토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보면은 국토개발 집적구라는 걸 만드는데 국토개발축들을 설정을 해서 하나의 지역들을 키운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베이징 텐진축, 그다음에 상하이 난징 항저우축, 그리고 홍콩 션전 광저우축 이렇게 해서 이 축들을 중심으로 3대 도시군을
각각의 성격을 가진 그런 특화 개발 구역으로 네. 발전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징처럼 이미 규모가 큰 도시가 이 주변의 도시를 끌어들여서 그야말로 초거대 도시가 되면 물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뭐 삶의 양식이 확장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변 그러니까 편입되지 못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의 불평등이라든지 뭐 환경주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이징에 개미족과 생쥐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개미족이라는 건 외국 저널리스트가 붙인 건데 외곽의 저렴한 아파트에 살면서 도심으로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곳에 도심으로 일개미처럼 열심히 출근하는 사람들 네. 빠듯하게 살면서 또 뭐 생쥐족은 아마 이 말에서 짐작이 되시겠지만 이제 지하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베이징 인구 한 2천만 명 중에 100만 명 정도가 지하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뭐 인도의 거대 도시 델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2천만 명인데 세계에서 가장 공기 나쁜 도시라 그러고 예. 또 미국의 뉴욕도 코로나19 시기에 이제 보건의료 면에서도 이 경제적인 불평등이 그대로 네. 적용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또 서울의 고도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걸로 보는데요. 자, 이런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는,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메가시티 전략 말고 좀 또 다른 고민할 수 있는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21세기 도시의 생명력은 결국 지속 가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지속성이 문제인데 뭐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뭐 라틴 아메리카나 사실 중국에서도 반대로 친환경 목표를 설정한 도시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기술을 접목시켜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스마트 시티 구상도 있는데 예를 들면 덴마크의 코펜하겐 예. 수도이지만 인구가 6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뭐 시민들이 참여하는 솔루션 랩, 뭐 길거리 실험실 이런 것들을 해서 전력 사용이나 주차난, 쓰레기 문제,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근데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도시 목표를 아예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겠다. 실제로 201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교해서 40% 이상 줄였더라고요. 결국 그 도시 사람들이 네.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는가가 중요할 거고 또 하나 분명한 거는 모든 계획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네. 그런 계획 아래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 메가시티 전략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고민과 구상, 구정은 저널리스트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